망치를 든 철학자, 철학계의 괴짜이자 천재, 프리드리히 니체. 시적인 문장으로 표현한 자유로운 정신, 기존 가치를 과감히 거부한 이단아. 니체는 독창적인 사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신은 죽었다. 옳은 뺨을 맞으면 상대방 뺨도 후려라. 거침없는 표현은 신선한 충격을 줬는데요.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그토록 가차없이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이 나는 행복했다. 하이데거는 말했죠. 오늘날 모두가 니체의 빛과 그림자 아래에서 같은 생각을 한다. 그에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철학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어떻게 철학계의 독특한 천재가 됐을까요? 니체의 사상은 특이합니다. 비판적인 철학자들 중에서도 니체만큼 기존 도덕과 가치에 얽매이지 않았고 권위에 도전했던 인물은 없었죠. 전통을 깨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사상의 주된 메시지인데요. 당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던 기독교의 교리와 윤리, 또 그 뿌리가 되는 이성주의까지 과감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비전을 제시했죠. 그의 유별난 시도는 현대 철학을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의 저서를 두고 인생에서 꼭 한번 만나야 할 고전이라며 극찬하죠. 하지만 니체가 처음부터 존경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첫 저서 비극의 탄생을 발표했을 때 학계에선 이와 같은 것을 쓴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학자로서 끝난 셈이다 라는 평가를 들었으니까요. 니체는 1844년 목사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와 친숙했고 혼자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암송하며 놀았죠. 워낙 외우는 걸 잘해 일찍이 신동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10살 어린 나이에 한국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독일 김나지움에 입학했죠. 하지만 몸이 허약해 금방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대신 집에서 작곡하고 시를 쓰며 지냈는데요. 이때 자신의 창작물을 냉혹하게 비평하는 비범한 면모를 보였죠. 날선 두뇌와 문학적 감수성으로 알려진 그는 최고급 사립학교였던 슐포르타에 진학합니다. 학교에선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죠. 하지만 그가 기대에 부응한 모범생이었던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과 자주 부딪히기도 했죠. 한 번은 선도부장을 맡게 돼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하는 친구들을 보고 서로 일러 바쳐야 했는데요. 딴짓을 주체적인 일탈로 해석했던 걸까요? 그는 강당에서 깜빡깜빡하고 있는 램프들이 너무 흐려서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불이라도 빛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들은 경악했죠. 이 친구가 엄숙한 보고서에 에세이를 쓰는 것인가? 교내 재판에 넘겨져 감금과 외출 금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숙한 소년이었던 그는 이젠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당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인간이 창조한 우상에 불과한데 이를 섬기는 건 이상하다고 여겼죠. 남들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던 그. 똑똑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했으나 예리한 성향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도 적지 않았죠. 대학에 진학한 니체가 처음부터 철학에 매료되었던 건 아닙니다. 그가 공부한 전공은 고전 문헌학이었죠. 이는 오래된 문서를 해석해 민족과 시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그에게 적격이었는데요. 논문과 시험을 통과하기도 전에 교수직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20대 중반에 교수로 성공합니다. 학교에선 종신 교수직을 보장하죠. 하지만 그가 원했던 건 명예가 따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틀을 깨고 새로운 배움으로 활력을 얻는 삶이었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희열을 느꼈던 그는 과감히 철학으로 전향을 선언합니다. 첫 철학 저술인 비극의 탄생을 발표했으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서양 문명은 천국과 현실, 이성과 비이성, 형이상학과 물질 세계처럼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이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었죠. 그는 여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철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계속 철학서 집필에 몰두합니다.
그에게 타인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꿋꿋이 말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유명한 메시지, 신은 죽었다라는 단순히 교회의 시대가 저무는 현상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의 뿌리가 되는 이성주의, 그 자체를 비판하려 했죠. 이성주의는 인간의 감정, 욕망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배척하고 이성과 논리적 타당성의 근거에 판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교리에 따르면 신은 선하고 이성적인 반면 세속적인 것들은 추악하며 비이성적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버리고 신의 뜻을 닮으려 노력해야 하죠. 이성주의는 사람들 뇌리에 강하게 박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사 전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지금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가 바라본 인간은 이성과 비이성적인 것이 한데 뒤섞인 존재였으니까요. 감정과 본능까지도 인정하고 해방시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문제가 겹치며 그는 힘들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죠. 여행 중 학대받는 말을 보더니 갑자기 끌어안고 울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졸도한 뒤 깨어나 보니 정신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학자로서의 니체는 끝났으나 애석하게도 그의 철학은 그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죠. 정작 본인은 세간의 긍정적인 평가를 실감하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천재는 허무하게 사라졌지만 그의 철학은 오늘날까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묻곤 했죠. 만약 당신이 죽고 나서 똑같은 인생이 반복된다면 어떻겠는가? 이는 시간여행도 아니고 평행우주도 아니다. 1분 1초의 모든 사건이 그대로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다. 오싹한 질문인데요. 니체는 이런 질문 앞에서 좋다고 긍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삶에 부여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며 살면서 겪은 고통까지도 긍정해야 비로소 가능한 대답이 아닐까요? 즉, 무한 반복되더라도 좋을 만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행복은 어딘가에 있는 정답을 따라가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 되라. 오늘날 흔한 말이지만 니체가 활동했던 1800년대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를 같은 조직에서 만났다면 사회 부적응자나 다름없다고 느꼈겠죠. 이처럼 시대를 앞서간 니체의 철학은 그의 삶처럼 독자적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